네, 이제 제일 먼저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M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 4월 19일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사실 19일 주간에는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말 동안에 뭐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고는 주중에는 거의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없다고 보았었고 그나마 첫자면은 이제 20일 목요일 저녁에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테이퍼링 관련된 최근 유럽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라 하는 거였고 그보다 본 게임은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안나킴님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흘러갔는지 한 주간 하루하루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일 월요일인데요. 일단은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그 주의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겠다라는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그날에 좀 더 뭐랄까요?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프닝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백신 관련된 그런 거였습니다. 네, 우자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거였어요. 뭐, 지난주에 아마 백신 관련해서 뭐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만다 이런 거 뉴스 이제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이제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스톤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백신 생산 관련해가지고서 정부가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제일 먼저 발단으로는 네, 제일 먼저 발단으로는 국내 제약사에서 8월에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정부 8월부터 국내 제약사서 백신 위탁 생산, 그다음에 정부 국내 제약사 8월 백신 생산 발표에 업계 난감. 뭐 이제 정부 국내 한 제약사 8월부터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곧 발표.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수혜주가 뭐냐 막 이런 걸 찾아보자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 뭐 러시아 백신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백신이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스무고개 같았다는 거죠. 정부에서 8월에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답변을 합니다. 야, 러시아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지나서는 두 번째 진행 사항이 정부 범부처적으로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유치를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인데 특히나 이게 코로나 우리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마냥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4월 14일에 발표된 모더나의 2차 백신 데이. 이게 이제 촉발시킨 이벤트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더나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요. 2020년 4월에 1차 백신 데이를 열었었고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2차 백신 데이를 열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론트 페이지인데요.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대요. 모더나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유럽 8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허가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과만 CMO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위탁 생산이죠. 그런데 요번에 2차 백신 데이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실제 모더나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미묘한 곳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한국의 자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는 말인가? 특히나 이제 모더나하고 대량 계약을 맺은 그런 지역인 일본하고 호주도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자회사가 없던 지역인데 도입 계약을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점이 찍혔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탁 생산이 뭔가가 들어오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던 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올해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회사 설립계획 여기 보이시는 요걸 내놓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량 위탁 생산 가능 썰이 돌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이제 8월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더 많은 노이즈만 좀 만들 것 같은 우려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더나의 자료를 보나 또 뭐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백신 도입에 있어서 좀 신뢰를 잃기는 했지만은 뭐 사실 이제 요런 자료들이나 또 모더나 쪽에서 나오는 점점점 그 이제 발언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뭔가 8월 정도에는 저희가 긍정적인 소식을 백신 쪽에서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사이에서 지금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그 루머들 중에서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루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너무 좀 안 흔들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 증시였었고 이제 뭐 서구 증시 가가지고서는 테슬라가 그 차량 사고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특이할 것은 없었던 미국은 좀 약세긴 했지만은 그런 증시였다. 그리고 금리도 월요일에는 별로 그렇게 특이점은 없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26일에 상속세 관련해서 납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회사 측에서 혹은 이제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 쪽에서 뭔가 소스가 이제 원 출처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저희 86권가에서 삼성그룹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건희 회장 별세 때 뭐 특집으로 이제 그 긴급하게 라이브를 했던 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뭐 어쨌든 저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번 저거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그 영상이나 라이브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좀 독특했던 거는요, 이거였어요. 한국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근데 이날 그렇게까지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보다도 조용한 역사적 신고가가 있을까? 근데 사실 1월을 생각해 보시면은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고 뭐 정말 멜트업 장세, 포모 장세 그런 게 오면서 신문지상에서도 도배가 되었었던 그 기억을 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 뒤에 좀 급하게 조정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생각보다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왔는데 너무 좀 조용한 거 아닐까. 뭐 1월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여전히 좀 어떤 면에서는 조심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조금 항복하지 않은 곰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들이 존재한다면 이 역사적 신고가가 생각보다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도 사실 크게 별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원래는 따로 떼려고 하다가 뭐 되게 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다가 이제 같이 담았는데요. 그 지난주 자산 시장에다가 또 뭐 현재 시장 분위기하고 엮어서 드릴 말씀도 있어서 이제 1번에다가 1번 주제 같이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요. 실적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액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순이익의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넷플릭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명확한 게 이제 유료 가입자의 순증이 시장 예상보다 실망스러웠던 거죠. 예상치는 거의 뭐 한 630만인데 실제는 한 400만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2분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이 가이던스를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된 예상치는 444만인데 회사 측의 가이던스가 100만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나왔었고 이날 끝나고 시간에서도 많이 빠졌고 다음날 증시에서도 아마 한 7%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작이 좀 더뎌졌다. 그래서 신작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유료 가입자 순증을 많이 이뤄내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거에 코로나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제작이 더뎌지니까는 제작비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반대. 첫 번째 이제 이 결과를 나쁘게 보자는 거죠. 나쁘게 보면 야, 이것 봐.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적게 쓰니까 가입자 증가폭이 역시 크게 줄어드는구나. OTT가 그 플랫폼 사업인데, 근데 알고 보면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그런 업종이구나. 생각보다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는걸?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위아래가 크게 움직인 것 뿐이지, 이번에 보여준 게 만약에 넷플릭스가 제작비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이익이 정말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구나. 이번에 실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2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좋게 보려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요번에 나오고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 이연 수익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86번가 영상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이제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이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월별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입을 하시면은 그게 회계상으로는 아직까지 서비스의 이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된 만큼만 수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돈은 미리 받아놨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연 수익의 증가율이 그 다음 분기에 매출액 증가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 근데 이번에 이연 수익 증가율이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2%더라고요, 플러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출액에 넣어보면 다음 분기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한번 이연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을 해보면요. 이게 지난 분기에 예상을 할 때는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애널리스트 분들의 매출액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낮았어요. 높았어요. 이연 수익 증가율 기반으로 한 매출 예상치가.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그 컨센서스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실적 부분에서는 다음 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약간 미스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는 또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요. 한국 관련된 것들입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꽤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재작년에는 아주 드문드문 한국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기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됐다가 어떤 분기는 언급이 한 번 정도 되고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무조건 매분기 등장하고 그 횟수도 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킹덤 그리고 승리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나 아니면은 그 퀄리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인도의 이제 뭐 콘텐츠 이런 거하고 연관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콘텐츠가 그 정도 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라틴 시장 이쪽에서는 거의 성장이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이미 그 가입을 할 사람 많이 가입했고 신규로 가입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시아이고, 근데 중국 시장은 뭐 이거는 규제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중국 제외하면은 이제 인도가 뭐 이제 그 인구 수로는 가장 많은 시장이니까는 특히나 거기는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넷플릭스가 절대 거기서 강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 인도에 대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 근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요. 그게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 등의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데 엮어가지고 표현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걸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콘텐츠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약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이긴 합니다. 뭐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넷플릭스 말고도 다른 공룡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죠, 액수가. 몇백억 단위입니다. 그런 대작을 만들자. 그러면서 투자금을 막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 투자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런 아주 초대형사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자기 자본을 보시면은 몇백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거기가 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등급도 아니고 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 자금의 규모로 따졌을 때에는 지금 이제 그 대작을 만들기에는 자금이 현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소 이제 제작사의 경우에는 그런 큰 계약을 맺게 되면 지금 자금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몇몇 회사가 CB 발행하는 걸 봤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회사들도 뭐 증자나 CB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금 마련을 향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희석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재주는 회사가 부리고 돈은 배우분들이 벌어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대작들, 그 대작들 중에서는 이제 주연 배우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계약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지금 갑자기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일단 뭐 아시아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주연 배우를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들이 이미 다들 입도 선매돼 있는 거죠. 워낙에나 지금 제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소위 지금 물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업계에.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급의 배우가 아닌데 그런 배우를 이젠 주연 배우로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배우분들에 대한 페이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예전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몇 배우분들은 성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분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요즘 케이블에 있는 드라마들 보시다 보면은 이런 분은 뉴페이스인데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양력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원래는 이제 연극 쪽에서 하시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연극이나 다른 쪽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지금 TV 브라운관으로 다 들어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실 정도로 배우 난이다. 기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올라갔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주는 시사점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향후 코로나 수혜주의 흐름을 좀 이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코로나 그 신규 발병자도 6만 명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엄청 나왔던 거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다시 사회를 재개방하는 거, 다시 오픈하는 것이 이제는 이슈인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수치들이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때에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이 시장 예상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넷플릭스를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팡이라는 데 속해 있을 정도로 좀 뭐 이번 그 증시 자체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기업이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 실적까지 말씀드렸고요. 화요일 경우에는 뭐 우리장은 좀 올랐고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 했었고 나머지 시장들은 뭐 좀 우울했습니다. 금리는 그 전날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고 조금 더 내려갔고요. 사실 이제 요날 이제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보면은 뭐 이미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뭐 이런 지역들 보면 코로나 재확산이 좀 보인다. 뭐 인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이유들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월화 정도의 해외 시장에선 좀 나았던 것 같다입니다. 그러고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한국 증시도 이제 전일에 해외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혹시나 금리 인상 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영상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 상승했습니다. 참고로요. 그 전달에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1%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서구 증시 가시면 밤 11시에 이게 나왔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테이퍼 첫 번째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는 최초이다. 이게 이제 좋은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보시면요. 지난 3월 달에 하락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증시에. 그러면서 특히나 또 이제 나스닥이나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는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3월 FOMC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안 좋아 안 좋아 했는데 은근슬쩍 증시는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떡하지? 굉장히 낙담해 있는 곰들에게 좋은 먹이거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테이퍼 결정을 했대. 근데 이게 사실 큰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시장에는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미 자신들의 채권 발행 규모 대비해서 너무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유통 가능 채권 중에 절반 정도를 이미 중앙은행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샀고,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에 한번 기술적 테이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게 놀라울 게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거는 테이퍼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서프라이즈 제가 적어둔 요 부분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2023년 말 정도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다가 이번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니까는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ECB도 그랬고 그다음에 페드도 그랬고 다들 경제 전망 모든 것들을 올렸었잖아요. 점도표도 살짝 올라갔고 그게 지금 캐나다에서도 나타났는데 여기는 지금 1년 앞당겨 찍은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데들도 나중에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이 정도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 별로 미친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알려진 재료 그리고 그 중요성이 뭐 G7이라고는 하지만은 좀 많이 낮다는 거 뭐 그런 거죠. 네. 네, 보니까는 지금 네. 슬로우슬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DSHGHDK님도 이번에도 와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MS건님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VM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행파맨님도 이렇게 매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뉴스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해프닝, 뭐 하락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뉴스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EU의 경제회복기금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거 유로존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의 요소가 없음을 선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7,500억 유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당초 이게 작년 7월에 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독일의 극우 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곳하고요. 시민단체 그 시민의지동맹이라는 데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효력 중지 요청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실제 이제 경제회복기금이 사용이 되려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원국 전체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체라고 하지만 27개국 그 중에서 사실상 제일 반대하는 곳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만 찬성하면은 그냥 이거는 동의가 되는 걸로 보셔도 되는 건데 이런 독일에서 이제 위헌 요소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왜 독일에서는 이렇게 위헌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을까라고 하면은요. 이런 좀 속사정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뭐 경제 보시면 다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법으로요, 여러분. 구조적 재정 적자를 GDP의 0.35% 이상 못 내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게 뎁 브레이크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채 공동 부담을 지게 되면 우리 재정 적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위헌의 요소가 없다라고 판명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EU라는 곳이 맨 처음에 EC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유로화가 탄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폐 동맹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거의 뭐 동일하게 가자. 이거는 그 20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게 하자였는데,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게 그 경제라는 게 돌아가려면은 두 개 큰 바퀴가 통화라는 것하고 재정,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화는 통합을 해놓고 재정은 따로 국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게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동맹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요, EU라는 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웃겼던 거죠. 화폐 이제 통화 정책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재정 정책을 따로 사용했다. 그럼 그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쵸? 특히나 이제 이거는 그런, 근데 이제 속사정은 있는 거죠. 이 부채 문제로 인해서 남부 유럽하고 북부 유럽이 얼마나 이게 뭐 많이 싸웠습니까? 저희가 주식하시면 잘 아시죠. 뭐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피그스 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그리스 부채 위기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졌었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독일에서는 왜 남부에 게으르고 일도 안 하는 애들이 부채만 많이 내가지고 소비해가지고서 사고 일으킨 걸 우리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축을 좋아하는 독일인들이 갚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심리가 되게 강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전향적으로 변화한 거죠. 왜냐하면 독일도 코로나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본인의 주변국들의 사정이 너무 나쁘면 경제가 많이 흔들린다는 걸 경험한 거죠. 실제로 독일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도요, 그 이제 리세션, 즉 경제 이제 그 경제가 이제 그 GDP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겪게 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미 독일이 리세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독일 경제가 유럽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독일이 자동차 쪽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면서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제 이 뉴스가 가지는 함의 자체가 뭐냐면, 그럼 유럽이 굉장히 강렬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많은, 저축이 많이 되어 있는 북부 유럽이 부채가 많고, 그래서 투자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남부 유럽에다가 자기들의 재정을 쏟아 부어 준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혈자리가 뚫려 나가는 거고, 유럽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 회복 및 발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로화 강세 재료라고 원래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뉴스에서 회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최근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반면에 3월부터 시작된 그 시장의 심리 자체는 나쁘다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도 계좌를 텄대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학생들도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한대요. 뭐 직장인들 다 주식하고 있대요. 이러면 끝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만 너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특히 3월에 심했었고요. 근데 시장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초를 생각을 해보시면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가 계속 약해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했었어요. 그 전망이 왜 나왔냐면, 사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절반 이상의 것은 유로화거든요. 유럽 지역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자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작년도 이제 7월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보이시죠? EU 경제 회복 기금 타결, 유로화 강세 전망.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를 유로화 강세 재료로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공동으로 이제 기금 마련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 채권을 발행해야지. 그러면 공동 채권 발행인 거죠. 야, 보시면은요, 유럽연합이,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 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유럽연합이 올해 발행하는 대규모 공동채권, 요것이 이제 유로화 강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유럽의 이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대규모 공동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회복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재건에 기후변화 대책까지 결부한 녹색 성장을 목표하는 게 특징으로 일부는 그린본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유럽에 좋은 거고 유로화의 강세 요인이구나. 그래서 요 뉴스는 두고두고 곱씹으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아, 그 다음에 이날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이죠.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CIO 스캇 마이너드, 요분이 CNBC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코인 가격이 개당 2만에서 3만 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사실은 요 뒤에 이제 코인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는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말 동안에도 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었는데 주중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데 일부 한몫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코스피는 전일 서구 시장 빠진 걸 영향받아서 1.5%꽤 크게 빠졌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다우랑 나스닥은 그날 밤에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좀 또 중요한 건데요. 미국채가 지금 거의 변동이 없어요. 1.5% 중반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좀 의미가 있냐면 50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1.56이 5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더 가는 거고 내려가면 또 뚫려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이제 다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을 텐데 어느 쪽일까? 이런 얘기가 이날 좀 시장에서 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목요일로 가면은 서구 증시에서 일단 시작은 좋았습니다. 저녁에 9시 반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상치가 61만 7천이었는데요. 발표치가 54만 7천으로 생각보다 실업이 적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같은 시각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제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거였죠. 혹시나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나 회의 전에 3월하고 4월에 일부 매파들 인사들에서 3분기 테이퍼링 가능성 요 이야기를 회의 전에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라가르드 총재가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자꾸 미국 얘기 가지고 오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경기 상황이 다르다. 즉 이제 미국 연준하고 유럽이 같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경제 회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도 다 올리고 테이퍼링 모든 게 빨라질 수 있는데 유럽은 거기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안도감이 오죠. 유럽이 상대적으로 나쁘면 좀 더 오랫동안 완화적이겠구나. 그 다음에 테이퍼링 논의 자체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우리 얘기도 안 했어. 니네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정확히는. 지금 요번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이라는 것 단어 자체 올리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징 아웃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테이퍼 표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논의 자체를 안 했다도 이거예요. Any phasing out was not discussed. 이거 이제 그 phasing out이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중앙은행은 일부 말장난이 있고 요 말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앙은행 멤버들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근데 새벽 1시에 꼭 이렇게 유럽장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2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뭐냐면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양도세죠. 양도세율을요, 지금의 20%에서 2배로 올리겠다. 대상은 물론 이제 부자 증세입니다. 연간 100만 불 이상 버는 부유층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거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이 올해 내는 것보다 2배가 올라간대요.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뭐 갑자기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개인들 이제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대주주 요건 있잖아요. 거기 충족하는 사람들만 양도세 지금 세율을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주식의 세금이 양도세는 부과가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대상을 앞으로 점점점 기준 낮추고 전체로 늘려버리겠다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청와대 청원도 올라갔었고 이어가지고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이 많으셨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학개미들이 뭐 절반 이상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 바이든은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해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증시 상승 중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고용도 좋고 22에서도 테이퍼링 이거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해 줬어 하고 가자 하고 있는데 증시가 와장창 하면서 갑자기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 약 한 1% 정도로 마감을 하락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증시는 뭐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캐피탈 게인 텍스 이 율이 똑같이 코인 시장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은 이날 완전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별일 없었는데 밤에 유럽도 끝나고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터졌다. 근데 사실 1%면 뭐 이 정도 변동이야 뭐 있을 만한 거잖아요.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새로운 꼭지로 한번 다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날이었는데 뭐 그랬죠. 증시 좀 빠져가지고서 이유를 굳이 찾자니 뭐 그거죠. 주말부터 코인도 빠지고 캐나다는 테이퍼링 단행을 했고 이제는 미국이 증세까지 하네. 와, 증시 폭락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음날 아시아 시장이 개장을 하자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점점 회복해서 장이 끝이 나요. 자, 그러고서 이제 서구 시장으로 가봅니다. 서구 시장은 지표들이 이제 나왔는데 대부분이 잘 나와요. 뭐냐 하면 오후 한 4시 15분부터 뭐 쭉 해서 유럽 쪽에 지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서비스 PMI가 예상치는 46.5인데 발표는 50.4 서프라이즈 나오고요. 제조업 PMI도 이게 4월치가 예상이 59인데 뭐 약간 더 잘 나오는 59.2. 그래서 종합 지수는 이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은 조금 이제 그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잘 나왔죠. 예상치보다. 물론 이제 서비스 쪽은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나온 대체적으로. 유럽 전체로 보시면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치가 이제 예상치 49.1보다 뭐 50.3으로 잘 나왔고 구매 관리 쪽도 62 예상치보다 63.3으로 잘 나왔고 사실 이게 50이 넘어가면은 좋은 거거든요. 좋다는 얘기인데 60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도 지금 52.8 예상이었는데 53.7로 잘 나왔고 영국도 이나 요 지표들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로 인하여 경기가 나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게 지금 4월 지표거든요. 4월 지수들인데 그런 생각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잘 적응해가지고 코로나에 이제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요. 밤 10시 45분부터 나온 미국의 지표들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요. 기름을 붓는 그런 숫자들이었습니다. 일단 서비스 지수가요. 예상치가 61.9인데 발표치가 63.1. 제조업도 예상치 60.5를 소폭 상회하는 60.6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켓 이제 종합이요. 6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역대 최고치로 굉장히 이게 숫자들이 잘 나와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그 지수들이 다들
계속 해가지고 뭐 금요일에 밤에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에 계속 서구 증시는 원웨이로 쭉 올라가서 막판에 좀 빠져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막 1.4%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테이퍼링 뭐 아니면 미국의 증세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역시 숫자가 되게 좋구만. 역시 숫자 믿고 가자. 현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 이런 믿음을 줬던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독일 헌재에서 EU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비 효과가요. 바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경제 회복 기금이 아까 잠깐 기사를 같이 읽어 드렸지만 뭐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데 쓰일 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많이 쓸 때는 부채가 많고 투자 재원이 부족한 남부 유럽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나섰습니다. 바로 가장 수혜를 본 남부 유럽 중에서도의 가장 큰 곳. 금액상으로는 제일 많이 쓰겠죠. 여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바로 나섰습니다. 누가 나섰느냐? 여러분 마리오 드라기 이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과거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의장이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의장을 하셨던 분이고 워낙에나 그 잘했기 때문에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죠. 근데 중앙은행장에서요, 지금은 총리로 변신하셨습니다. 그 이태리의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퍼마리오의 승부수 이탈리아 살리기 300조 원 투입. 자, 드라기 이태리 총리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래요. 40조 원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숫자 표가 나오더라고요. 요 기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시면은 드라기 총리의 경기 부양안이라고 해서 무려 2,215억 유로라고 합니다. 근데 자체 예산 보이세요? 이거 2,200억인데 10%좀 넘습니다. 300억 유로밖에 안 써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헌이냐 아니냐 판결 났던 곳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헌재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굉장히 기민하게 제일 먼저 움직이시죠. 그죠? 자,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 라가르드 총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사실은 그 유럽 중앙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회복 기금에도 드라기 총리가 원래 기존부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오자마자 본인들이 어느 정도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는 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그 자금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활용을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실제 그러면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하겠느냐? 요게 이제 뭐 드라기가 어디에 쓸 거냐? 요거의 비중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화에 이제 436억 유로를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녹색 전환에 575억 유로를 사용을 하겠다. 지금 다음 금액 보세요. 253억, 316억, 179억, 156억이에요. 그러니까는 녹색 전환에 가장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녹색입니다. 예, 향후에는. 그리고 그 Sustainable Mobility Infrastructure에 253억 유로. 뭐 Education Research 그다음 그 약간 복지 쪽이죠. 밑에 보시면 그쵸? 이런 쪽에 이런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 그다음에 친환경 그러고는 이제 복지 이런 쪽에다 이 자금을 몽땅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좀 남부 유럽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었던 한 주가 끝이 납니다. 별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던 한 주였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시장이 곧바로 상승 전환으로 추세를 바꾸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전히 되게 강하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팩트셋에 나오는 실적 시즌 업데이트 자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총 25%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84%의 기업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 하고요. 이 숫자는 꽤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이 숫자가 평균적으로 74%였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난 5년간은 이렇게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 그 상회 폭이 평균적으로 6.9%에 불과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상회 폭이 무려 23.6%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근데 지난주에 이게 30.3이었는데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물론 놀라운 수치죠. 그 다음에는 매출액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런 기업의 비중이 무려 77%, 5년 평균이 64%라고 해요. 그리고 상해 폭도 지난 5년 평균의 1%인데 이번 분기에는 상해 폭이 2.9%. 물론 지난주에 3.3 비해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굉장히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분기 이제 그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굉장히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요. 지금 보시면 2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4%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이익이 무려 그 전에 비해서 55.4%가 증가할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전주에는 54.6%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놀라운 숫자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의 PER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올라도. 포워드 PER이요. 이제 22.3배. 그 전주에는 22.5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역시나 시장은 매우 강하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잘 나오는 지표들 덕분에 강하고 특히나 아까도 보셨겠지만 서비스 쪽 관련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연히 팬데믹을 벗어나게 되면 서비스 쪽에서의 펜트업 디맨드가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만큼의 임팩트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는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블라드가 백신 접종률 75%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도 Q&A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 파월 의장한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가 블라드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7월이나 8월, 9월이라고 7월이나 8월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의가 7월에 있고 8월에는 없고 9월에 있어요. 근데 8월에는 뭐가 있냐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선 금리를 사실 결정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도 혹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예를 들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삥 둘러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직진인데 그 삥 둘러서 한번 잼 날려서 얘기를 해보는 거겠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이제 차트상에서 기술적 분석상에서 중요한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작년도 이제 그 8월 달이죠. 이때 50일선을 처음으로 상향 돌파를 합니다. 그 뒤부터 보시면은요. 50일선을 네,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해왔었어요. 그러고서 이번에는 3월 말에 가장 고점을 찍고는 쭉쭉쭉 내려와서 1.56이라는 51선에 지금 금리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난주 내내 갔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주에는 FOMC도 있고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서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변화가 어쨌든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분명히 이제 증시에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였고요.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보면 뭐 일단 기사들에 나왔듯이 주초에 뭐 26일이라고 많은 기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인데 삼성그룹의 상속 계획이 발표가 된다. 요거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한다는 거고요. 왜냐면은 딴 게 아니라 워낙에나 삼성그룹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와 이거 보니까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였네. 그럼 사람들이 막 전자를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사기 위해 딴 걸 팔아야 되면 다른 주식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은 워낙에나 저희 연못에 들어와 있는 큰 고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제 그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유탄에 맞게 됩니다. 다른 주식들이. 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우리 점심 시간에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새벽 2시, 사실 이제 화요일 이슈인데 날을 넘기는 거죠. 미국 시간 이제 밤에 있으니까 새벽 2시에는 미국 7년물 입찰,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채권 입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금리 랠리, 그걸 촉발시킨 계기가 미국 7년물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뭐 86번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통화량 증가랑 뭐 증시랑 너무 연관짓지 마시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거 사실 장기로 보면 별 연관관계가 없다. 근데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거 봐라, 통화량 증가가 급증하니까 20몇 프로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증시 오르는 거야. 세상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 다음에 코인 하시는 분들도 저거 봐. 통화량이 저렇게까지 증대되니까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저런 속도로 늘어나면 저 화폐에 누가 믿겠니? 그러면서 M2를 막 눈여겨보신 분들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 M2가 이제 원래는 위클리 발표하다 먼슬리로 이제 발표하거든요. 근데 요게 다음 수요일 새벽 2시에 나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OM으로 코로나 딱 터졌을 때처럼 그 통화량을 늘려도요. 이제는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의 3월 수치 대비해 가지고서는 M2 증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27%라는 증가율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좀 자무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꺾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뭐 할지, 뭐 예를 들어 의견을 꺾을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의견을 그냥 바꾸어서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지금 이거 통화량 증가율이 높잖아. 이렇게 말씀하실지가 자무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고는 목요일로 가면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이에요, 다. 미국 FOMC가 4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 밤 9시 반에는 요즘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고 금요일 오전으로 오면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잘 나왔던 PMI, 요거 이제 일본, 중국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쨌든 물가는 봐야 되니까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